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모든 민족이 다 국가가 되는 건 아니다. 또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서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거기는 그냥 러시아인일 뿐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쭸었죠. 이 푸틴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의 국민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로 발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국민으로 발전을 하면 러시아는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거대한 슬라브 연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슬라브인들이 이제 그 한 2억 명이 넘거든요. 한 2억 한 3, 4천 될 거예요. 슬라브인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이룰 겁니다. 저는 그걸 민족보다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그 언어도 좀 약간씩 언어가 세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크게 나눠도 또 더 들어가면 더 잘게 나눠지고 크게 나눠도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걸 그냥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족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민족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언어를 하는 그런 그 컨셉의 어떤 단어가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푸틴의 말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만든 인공국가다 이 소리죠.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다. 이게 흰 글씨는 푸틴이 직접 한 말입니다. 또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지 변태, 나치, 악령에 물들어 타락해 있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그걸 구원하겠다. 뭐 이것이 지금 러시아의 국영방송 같은 데서 매일 떠드는 소리예요. 저 스토리가. 우리가 20세기 초의 유행어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국가를 형성할 권리를 뜻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흔히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렇게 해서 우드로 윌슨이 표방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드로 윌슨만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의 유행어입니다. 셀프 디터미니즘. 그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유럽 일부와 러시아 제국 소련에서 핀란드와 발틱 3국 폴란드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과 그걸 이제 승계한 소련에서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각 나라를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5개 나라 만들어줬고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왕창 도려내가지고 그걸로 유고슬라비아를 만들어줬습니다. 저것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리고 야 그거 전 세계적으로 다 확대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들이받은 게 우리 3.1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드로 윌슨보다 빨리 혹은 우드로 윌슨만큼이나 빨리 이 말을 쓴 사람 중에 하나가 공산혁명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이 레닌이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돼요.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 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가만히 들춰보면 뭐냐면 모든 민족은 소비에트 연방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맞죠? 그런데 참여를 거부하면 침공 강제당할 권리가 있다예요. 침공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핀란드가 그렇죠. 핀란드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핀란드가 작살났죠. 그때 작살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저 이유 때문에 핀란드가 나치 편을 먹거든요. 그리고 나치와 한편이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핀란드가 내뚱 중립 주장을 하다가 요번에야 나토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레닌이 저런 민족 자결주의 같은 근사한 말을 떠벌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인, 뭐 우즈벡인, 투르크메니스탄인, 키르기즈인 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떠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결판 나요. 저거 누구 겨냥하고 떠든 거냐?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를 겨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산혁명을 할 때 버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스가 언어도 좀 다르고 우크라이나도 언어도 다르고 민족이 조금 다르니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바람을 넣는 거죠. 야, 너희 말이야. 짜르 체제 때 너희 참 저거 당했잖아.
저기 저 여러 가지 서름 당했잖아. 이제 너희들도 당당하게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라고. 공화국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공화국이 우리 러시아 쪽의 공화국하고 같이 해서 우리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을 만들자.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는 카자흐 사람, 타타르 사람, 우즈벡 사람,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소련방을 구성하는 여러 공화국들이 카자흐 공화국도 들어있고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도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아예. 벨라루스 공화국, 우크라이나 공화국, 러시아 공화국이 세 개가 소련 연방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방입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만들어질 때, 저거 UN 만들어질 때 러시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공화국, 벨라루스 공화국 셋 다 가입을 했어요. UN에. 각기 우린 다른 나라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레닌이 저 짓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그때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 혁명 때 몰리니까. 혁명 때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안에 우파가 많았거든. 그래서 내전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제부터 공화국이야. 그냥 러시아 아니야. 공화국이야. 이렇게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인데, 아니 우크라이나를 민족으로 인정한 건 너희 조상 레닌이야 임마 하고 푸틴을 퍽 한번 쳐야 돼요. 그전엔 바깥에서는 우크라이나 그러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그게 하나의 별도의 민족인지 아닌지 관심조차가 없어요. 바깥에선. 벨라루스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이트 러시안이라 그랬잖아요. 백개 러시아. 저희 어렸을 때 백개 러시아라 그랬어요. 백개 로서아. 그게 이제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백개 로서아. 그게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가 뜻이 화이트 러시안이란 뜻이에요. 화이트 러시아.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그 정도지 뭐 그게 그 러시안이라고 본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깥에서는 저걸 별개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본인들은 의식이 있어요.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제아 체제에서도 그건 변방으로 해서 아주 찬밥 대접을 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잔인하게 밟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따라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반상에 갈리는 거죠, 당연히. 예, 반상에 민족에 갈리는 건데, 바깥에선 저게 같은 러시아 사람이지 말도 비슷하고, 이게 인식이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세계의 모습이 어땠나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막 유럽의 여러 나라에 많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보세요. 이게 이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땅에다가 엎어서 보면 독일 제국이 지금 그 퀘니스버그, 지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조그만 그 러시아 영토 거기까지 이루고요. 폴란드 땅을 한 반 이상이 독일 제국이었고요. 폴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게 러시아 제국은 뭐 그게 벨라루스 무슨 이런 걸 인정을 안 하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죠. 예. 그리고 체코니 슬로바키아니 이런 게 없죠. 그냥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화국이죠. 그리고 루마니아가 당시에 있었고요. 불가리아도 있었고요. 세르비아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7번도 있었고요. 아마 6번이 몬테네그로일 겁니다. 몬테네그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오토만 제국이고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서유럽은 지금 거랑 똑같아요. 베네룩스 3국도 있고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서유럽은 다 지금하고 똑같은데, 오스트리아서부터 오른쪽 동유럽 쪽 가면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저게 제1차 세계대전 전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 전의 그림, 108년 전 유럽이에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대충 지금 경계랑 이렇게 보면
저 중간에 불구죽죽한 거. 예, 저거가 이제 저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 저기 들어있는 거 보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의 절반쯤, 그 다음에 또 저기 우크라이나도 좀 먹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도 아랫도리로 먹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슬로베니아 전체, 크로아티아 전체, 그 다음에, 예, 몬테네그로 이렇게 다 먹고 들어가 있죠. 예. 저렇게 다 먹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저게 독일과 같은 편이었으니까 저기서 나라를 여러 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정 러시아를 이어가지고 소련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연합군에서 탈퇴해 버렸거든요. 앙땅떼에서 그 총불이 그냥 걷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소련에서부터 땅을 왕창 뺏어가지고 그 폴란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 저기 발틱 삼국 만들어주고 핀란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고 나면 이렇게 그림이 되죠. 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인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될 거는 폴란드가 저기 좀 오른쪽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 다시 그 그림 보여드릴 텐데 오른쪽에 만들어진 거예요. 폴란드가 저게 130, 4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발틱 삼국이 저때 만들어져요. 핀란드가 저때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뺏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그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요르단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그 나라를 아직 안 만들고 있을 때예요. 안 만들어줄 때예요. 알제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심지어 모로코까지도, 나라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만 해도 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크라 벨라루스는 소비에트 연방의 명분을 위해 급조한 인권국가였고 국제적 위상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옛 폴란드를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의 그 노른자유인 갈리시아 지방이라 그럴까, 우크라이나 서쪽, 또 벨라루스 서쪽, 리투아니아 일부, 그걸 차지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현재 폴란드로 서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고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늘어난 거예요. 즉 소련 영토가 늘어난 거예요. 소련이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소련이, 스탈린이. 그러니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자기가 연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급조한 국가 맞아요. 100년 전에. 맞습니다. 그전에 제정 러시아 할 땐 저런 개념이 없으니까. 소련이 스스로 그렇게 급조를 한 거야. 자기가 연방이라고 주장하려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왕창 뺏어가지고 체코 만들고 슬로바키아 만들고 헝가리는 확 축소하고 슬로베니아 만들고 크로아티아 만들고. 근데 저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데들은 나중에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분열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저때 유고슬라비아로 이렇게 전부 퉁을 쳐서 하죠. 북마케도니아까지. 유고슬라비아로. 그러니까 남슬라브 민족의 땅이라는 뜻이죠. 유고슬라비아. 자, 그런데 이제 1991년 이후를 한번 보자고요.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소련 영토는 그 해체되기 전에 소련 영토가 이게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제정 러시아에서 확대된 게 없어요. 소련 영토 자체가. 오히려 명분상으로는 그때만 해도 2차 세계대전 후라 그래도 발틱 삼국이 소련이 아닌 걸로 돼 있고 폴란드가 소련이 아닌 걸로 돼 있으니까, 예, 소련 연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1년
이전에도 옛날 제정 러시아보다 확대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소련 해체 전의 사진인데 여기서 사진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뭐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소련 연방을 구성하는 그 축이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카스피해와 아조프해 사이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없잖아요. 그게 소련 땅이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는 바쿠로 침공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이란하고 아프간까지만 있고 그 위로는 다 소련 아니에요. 그게 뭐냐. 지금 오탄이 없는 거예요. 그 위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저기도 없는 거죠. 타지키스탄도. 그게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라가 몇 개 만들어진 거야? 바깥으로 러시아가 아닌 나라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오탄. 그래서 10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축소된 거죠. 그 소련 해체 때 러시아가 축소되면서 10개가 바깥으로 나라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지 캐넌 같은 사람이 1998년에 나토 확장, 그 다음에 2008년에 잭 매틀락 같은 사람이 2008년에 또 나토 확장을 두고 이거 옛날 소련 땅이야. 왜 거기에 나토가 확장되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건이에요.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든 안 하든 우크라이나 지금 EU만 가입하려고 그래도 못 한다고 난리를 부린 거, 침공을 한 거거든요. 우크라가 성장을 하면 러시아는 우크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그 구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라브 전체가 힘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소련 해체될 때 왜 저렇게 10개 나라가 튀어나온 거지? 소련이 토해낸 거예요, 스스로. 바깥에서 소련을 해체시킨 게 아니야. 저거 왜 그랬냐?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중심의 오리지널 러시아만 가지고 그것만 책임지기도 버겁다 이거예요. 그 자원 많이 나오는 우랄과 시베리아 끼고서 그것만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다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 책임 못 져. 그러고 지들이 독립시킨 거예요, 소련이. 이 기미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1980년대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치가 그게 이제 전백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누구죠? 고르비 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가. 그게 지향점이 러시아 민족주의라고 저한테 80년대 말에 토쿄에서 만난 프라우다면 당시 기관지입니다. 당 기관지. 프라우다 기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사회주의를 개혁하자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러시아 민족주의로 가고 있는 거다. 즉 러시아인이 아닌 다른 데 떨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살림을 좁혀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소련 축소 지향은 러시아인이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이 축소해놓고 이제 너희 다시 러시아인이야 라고 이제 뒷덜미 잡아서 주업해갖고 끄집어 들이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그러니까 소련이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로 소련을 순수 러시아인 중심으로 축소했던 그 흐름을 푸틴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옛날 다 소련 땅이야.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 패.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후르시초프의 우크라이나 해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후르시초프의 우크라이나 해법이 뭐냐면은 후르시초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로 이주한 러시아 노동자의 아들이에요. 그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저 도네츠크가 우리가 바흐무트, 요새 이제 격전지가 벌어진 바흐무트는 암염의 산지입니다. 소금, 암염, 광산에서 캐내는.
그리고 도네츠크는 저게 제정 러시아 때 석탄 다루는 석탄 중심 도시로 개발된대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거기로 이주한 러시아 국경지대에 살던 러시아인인데 거기로 이주한 러시아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후르시초프가. 후르시초프의 아내는 그 당시에는 폴란드 땅인데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의 우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폴란드 쪽에 그 지역의 우크라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는데 그 사투리를 램코라 그러고요. 그 사투리 쓰는 사람들을 램코 부릅니다. 그래서 그 후르시초프의 아내는 램코예요. 우크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르시초프는 1932년 겨울에서 1933년 봄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400만 명 기아 학살에 깊게 관계했어요. 당원으로서. 사람 죽이는데. 죽도록 만드는데. 그리고 1940년대에서 50년까지에 걸치는 우크라이나 반공 게릴라 소탕 작전에 깊게 관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의 강렬한 민족의식, 민족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는 민족 정체성이 강한데요. 민족의식도 강해요. 그런데 그게 곧바로 국가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되려면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민족 자결주의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저 후르시초프는 코사크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코사크 반란인 스탄카라진의 반란,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양대 반란은 다 이 코사크 반란이에요. 다 우크라이나 혹은 볼고그라드 남쪽, 지금 우크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싸움하고 있는 그 루한스크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간대. 거기가 그게 동코사크거든요. 스탄카라진과 푸가초프는 다 그 동코사크예요. 그러니까 넘쳐 흘러가는 볼가 강물 뚜루루, 그 볼가 강이 아까 그 동코사크를 지나가지고, 그게 스탄카라진이라는 노래인데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지나가지고 카스피해로 들어가죠. 카스피해로 흘러 들어가죠. 흑해로 안 들어오거든요. 아조프해나 볼가강은 카스피해로 들어가는 강물이죠. 그러니까 볼고그라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동코사크 지역서부터 우크라 평원까지가 이게 코사크의 땅인데 여기 기질이 세다고요. 굉장히 센데요. 그거 아는 거야. 푸가초프의 난도 거기서 났고. 그러니까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거 우크라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져야 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라는 건 항상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철학적 논리 및 역사 해석을 이용을 해요. 그걸로 자기 스스로 이 틀을 잡지 않으면 자기도 못 움직이고 그 조직도 못 움직여요. 시진핑이 모택동 다음으로 글을 많이 쓴 주석 아닙니까? 이게 개소리인데 한마디로 그 써놓은 글이라는 게, 그걸 잘못 무슨 막스 레니니즘, 마오이즘으로 이렇게 그런 용어들 다 끌어다가 써요. 후르시초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후르시초프의 로직은 이겁니다. 우크라 사람들은 정체성 있는 민족 맞다. 너희 정체성 갖고 있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저게 이제 1954년 얘기입니다. 300년 전인 1654년에 페레이슬라프 협약, 그게 뭐냐면 페레이슬라프 협약이 이 우크라와 동코사크 지역의 코삭들이 러시아에 1654년에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힘을 잡고 오스만 투르크를 밀어버리자라고 협약을 맺어요. 1654년에. 300년 전에 페레슬라프 협약에 의해서 너희는 러시아와 영원히 한몸이 되기로 그때 약속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민족인데 민족을 소멸시키기로 약속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게 후르시초프의 변증법적 해법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반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너희 민족이다 이거야. 근데 민족이 아닌 민족이다 이거야. 그 대신에 올해 생각해 보니까 베레슬라이프 협약이 300주년 되는 해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선물을 크게 줄게. 그 선물 1번 크리미아 반도 줄게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두고서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후르시초프가 실수한 거다. 그때 안 줬어야 됐다. 그리고 요번에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 반도는 건드리지 마라. 그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고 거기에 물 공급해라. 이런 좀 이상한 소리를 했죠. 크리미아 반도 건드리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51% 확률로 크리미아 반도까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접수를 해요. 51% 확률. 저도 사실 그거 좀 왔다 갔다 해요. 크리미아 반도를 준다고요. 이 이유는 또 딴 데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주냐?